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것,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그 딱딱 떨어지는 형식 논리 있잖아요. 오직 이성적인 사고만이 진리다, 가장 완벽한 생각의 도구다, 이렇게 굳게 믿도록 훈련을 받아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논리라는 게 그저 수많은 도구 중 딱 하나에 불과하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무조건 논리적이어야만 해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적 여정의 목차를 짧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형식 논리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비논리와 논리 외적인 것, 설득의 진정한 본질, 공공성으로서의 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의 4대 원리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섹션 1. 형식 논리의 한계. 유일한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나 과학 시스템을 보면 이 형식 논리를 마치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유용하긴 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그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유용할 뿐이지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상대적인 우선성만 가질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짜 형식 논리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사고방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아주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이 딱딱한 형식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다양하고 심오한 철학적 전통들이 버젓이 존재해 왔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섹션 2, 동양과 서양의 사고, 다양한 사고의 형태입니다. 이제 서양 투기의 그 엄격하고 고정된 틀에서 잠깐 벗어나 볼까요? 훨씬 더 부드럽고 유동적인 동양 철학의 세계로 넘어가 보는 거죠. 사실 동양과 서양은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언어의 한계라는 개념입니다. 도덕경의 아주 유명한 첫 구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언어라는 아주 좁은 틀 안에 무언가를 가두는 바로 그 순간, 진짜 본질은 연기처럼 훅 증발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스가 말한 선,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결국 동아시아 철학은요, 진짜 참된 깨달음이란 건 저 팍팍하고 메마른 논리 구조 그 너머에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비단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쓰던 기존 형식 논리의 답답한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형식 논리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딱 멈춰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겔은 시간과 변화,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전부 끌어안은 변증법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존 듀이, 이분 역시 형식 논리 한계를 콕 꼬집으면서 실제 우리 삶과 과학적 탐구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실용적인 논리학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보시다시피 서양 내부에서도 논리는 그냥 고여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스며 진화해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서양식의 그 딱딱한 형식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비이성적이고 틀린 걸까요? 우리는 흔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나 직관을 저건 너무 비논리적이야 하면서 쉽게 깎아내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서구적인 이성 하나만을 세상의 유일한 평가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생겨난 진짜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섹션 3, 비논리와 논리 외적인 것, 모든 것이 논리일까? 사실 여기가 이번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릿속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지점입니다. 세상을 그저 이건 논리적이야, 저건 비논리적이야 이렇게 무자르듯 이분법으로만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고의 절반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무조건 고치고 피해야 할 비논리와 반대로 두 팔 벌려 아름답게 안아주어야 할 논리 외적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생떼를 쓰는 억지, 이런 건 당연히 비논리적인 태도니까 극복해야 할 오류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시를 읽고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서 열광하고 슬픈 음악에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떨까요? 이건 비논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논리라는 잣대 자체를 들이댈 필요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논리 외적인 영역인 거죠.
이런 경이로운 영역들은 우리가 정말 기꺼이 마음껏 즐기고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논리라는 게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만능 마스터키가 아니라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꽉 닫힌 마음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제 딱딱하고 추상적인 이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진짜 인간관계 이야기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섹션 4. 설득의 진정한 본질.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게 되는 수많은 대화와 타협 속에서 과연 설득이라는 마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아주 공감 가는 상황에 하나 떠올려보죠. 친구가 누군가를 막 신나게 험담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그건 좀 아닌데? 싶지만 굳이 분위기 망치기 싫고 피곤하게 말싸움하기도 싫어서 그냥 어휴 네 말이 다 맞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인 적 있으시죠? 겉보기엔 그 친구의 논리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설득한 것 같겠지만 에이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이건 전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죠. 그냥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고도의 처세술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일상 속 수많은 동의와 합의들은 이렇게 논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사실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독재자가 총칼을 앞세워서 무시무시한 공포로 복종을 얻어내는 건 압도적인 힘에 의한 강제입니다. 반면에 영화 매트릭스나 마블 영웅들을 보거나 가슴을 울리는 시 한 편을 읽고 누군가의 인생관이 통째로 바뀌는 건 어떨까요? 이건 바로 감정과 상상력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앞서 말한 논리 외적인 설득 방식이죠. 정말 상상 이상으로 파워풀합니다. 하지만 논리적 설득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논리적 설득은 개인의 얄팍한 감정이나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 그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단단한 보편성과 객관성에 기대어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논리의 뚜렷한 한계도 알았고 논리 박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약점도 많은 형식 논리를 우리는 굳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네, 형식 논리의 진짜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섹션 5. 공공성으로서의 논리, 우리가 공유하는 기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논리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 전체가 다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통의 기반, 즉 공공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각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면 와, 세상은 정말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전 지구 어디서나 똑같이 통용되는 아주 강력한 보편적 기준이 되어줍니다. 당장 여러분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깊이 있는 동양 철학이나 풍부한 서양의 감수성만 모아놓는다고 스마트폰이 뚝딱 만들어질까요? 절대 아니죠.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인 과학적 합의,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형식 논리라는 탄탄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기술 발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서로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하고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언어. 네, 바로 그것이 논리가 가진 위대한 공공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해설에서 이 질문만큼은 꼭 가슴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논리적인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가진 논리를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릎 꿇으려는 무기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논리라는 투명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억지스러움,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편견들을 스스로 하나하나 깨부수는데 그 논리를 사용하는 거죠. 남의 생각을 강제로 뜯어고치려 들기 전에 올바른 논리 앞에서는 쿨하게 승복할 줄 아는 나 자신을 먼저 만드는 것. 저는 감히 이게 논리를 대하는 가장 멋지고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6. 사고의 4대 원리, 형식 논리의 기둥. 지금까지 우리는 논리의 깊은 의미와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엄격한 형식 논리를 실제로 착착 굴러가게 만드는 그 뼛속 깊은 절대 원칙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적인 형식 논리학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4가지 거대한 기둥을 아주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째, 동일률. A는 그냥 A라는 겁니다. 참이면 참인 거죠. 둘째, 모순율. 어떤 현상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절대 없다는 철칙입니다. 셋째, 배중률.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 딱 둘 중 하나만 존재하지 중간에 어설픈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 충족 이유율.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다 그럴싸한 아주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아주 칼같이 명쾌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맹점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 4가지 깔끔하고 명쾌한 원칙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려면요, 어마어마하게 비현실적인 조건이 하나 꼭 붙어야만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시간, 공간, 운동, 변화를 그냥 싹 다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 논리라는 녀석은요, 시간이 멈춰버린 완벽하게 꽁꽁 얼어붙은 우주 안에서만 100% 진짜 자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변화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세상 모든 게 수학 공식처럼 아주 투명하고 명확하게 딱 떨어지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형식 논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 우리가 직접 발딛고 살아가는 이 진짜 현실은 단 1초도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미친 듯이 꿈틀거리며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명확성 하나를 얻어내겠다고 생동감 넘치는 진짜 현실을 통째로 희생해버린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역사 속 수많은 철학자들이 형식 논리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던 진짜 이유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흑백 논리로 딱딱 나뉘는 건조한 명제들보다 수백 배는 더 복잡합니다. 그 안에는 때론 억지스러운 비논리적 감정도 섞여 있고, 논리로는 감히 설명조차 안 되는 가슴 벅찬 아름다움도 마구 뒤엉킨 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죠. 물론 논리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무사히 공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나침판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나침판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옥죄는 답답한 감옥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인 논리로 세상을 아주 똑똑하게 살아가시되 그 팍팍한 논리 너머에 숨쉬고 있는 시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의 경이로움까지 마음껏 음미할 줄 아는 멋진 유연함. 당신은 논리의 주인이 되어 삶을 이끄시겠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논리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히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사고를 조금 더 넓고 다채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